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정책 간담회 사례를 맡은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회 사무총장 최윤식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웨딩 플래너 주도의 웨딩 서비스 시장으로 인해 관련 제휴업체가 겪는 비용 부담 전가 및 거래 조건과 정상 구조에 대해 논의하고 웨딩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오세희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이어서 오늘 정책 토론회에는 두 분의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경인여자대학교 권미윤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한국해양대학교 고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토론자 및 좌장으로 배주식 취미테일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다음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회 금지선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김정아 사무관님이십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 황미진 팀장님이십니다. 제가 잠시 놓쳤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약간 미숙했습니다. 다음은 한국맞춤양복협회 김환수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결례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내빈 분들 명단을 받는 대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 네네네. 먼저 자, 토론을 주최해 주신 오세희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정이 많으실 텐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오늘 발제를 해주신 권미윤 교수님과 고형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양복협회가 많이 오셨네요. 임원분들도 우리 김한수 회장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지선 메이크업 회장님 또 공정거래위원회 김정아 사무관님 그리고 황미진 팀장님 또 아니죠 소비자연구원 여기가 잘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기 잘못 들어갔네? 여기 그죠? 여기 잘못 들어갔네. 이거 제가 할게요. 김자연 조사관님 감사합니다. 김은진 행정사무관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한국소비자원
네. 예, 황미진 팀장님. 예, 감사합니다. 김민정 책임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예, 여기 이게 잘못 들어갔네요. 여기 그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참 우리가 그 일생의 가장 중요한 날 결혼이라는 굉장히 신비하고 또 굉장히 축복받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새 출발하는 이런 중요한 약속에 거기에 관련된 업체 웨딩 플래너의 그런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웨딩 플래너에 따라서 그 결혼의 소중함을 어떻게 보면 더 느끼고 아니면 또 너무 그 행복하고 축하받을 날인데 웨딩 플래너 중개가 잘못돼서 굉장히 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들은 돈을 내지만 업체는 그게 와닿지 않고 또 수수료를 그런 수수료도 웨딩 그 플래너에 따라서 주는 대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은 그 웨딩에 그렇게 바쁘고 긴박한 순간에 많은 인력을 투자하면 많은 인력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제 가격을 못 받고 또 소비자들은 우리한테도 많이 옵니다. 굉장히 열악하다, 질적으로 낮다. 왜냐하면 그 업체에 다 주어지지 않으니 돈이 또 제대로 되지 않으니 현장에서는 또 제대로 된 퀄리티 높은 그 대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것들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최근에 그래도 표준 계약서 그렇죠 제정 예 그게 좀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좀 더 빠진 부분에 약간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거 또 오늘 현장에서 그 실제로 제휴업체 관련 업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될지 앞으로 그 건전한 웨딩 문화가 어떤 쪽으로 발전해야 될지 축복받아야 될 날에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의견을 듣고 저도 역시 국회에서 제도 개선이나 여러분들의 소비자와 업체들의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산주기라 여러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내빈 소개 중에 빠지신 분,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더빗 한복 김지영 대표님 멀리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의 진행에 앞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함께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주십시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주십시오. 네. 이쪽으로 오시는 게 이쪽이 무겁구나. 네, 이쪽 많이 무겁죠. 조금만 더 와주십시오. 오른쪽으로.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웨딩 산업 파이팅. 네.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15분입니다. 지금부터 좌장을 맡아주신 배주식 대표님께서 간담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세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늘 웨딩 산업 거래 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 그리고 웨딩 플래너가 만드는 그림자의 거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오세희 의원님 비롯해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곧 지금 도착하실 겁니다. 서영교 의원님과 그리고 그 권향엽 의원님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그 권미윤 경인여자대학 교수님 그리고 고형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돌봐주실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좌장을 맡은 지미 테일러 배주식입니다. 먼저 권미윤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님께서 웨딩 플래너의 역할과 웨딩 컨설팅 산업 구조를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웨딩 플래너의 역할과 웨딩 컨설팅 산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예비 부부를 고객으로 상담을 통해서 또 예산이나 컨셉을 통해서 또 웨딩 정보를 이 고객에게 전달하고 또 제공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웨딩 서비스를 완성하는 역할을 하는 웨딩 서비스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웨딩 컨설턴트, 웨딩 디렉터, 웨딩 매니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웨딩 플래너의 본질적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결혼 시장에서 상품, 즉 웨딩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헤어, 예물, 혼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비 부부의 예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개성에 맞춰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장소라든가 이런 품목들을 결정하는 결정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우리가 일생에 한 번밖에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양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웨딩 상품에 대한 지식을 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어떤 상품이 굉장히 자기네들의 어떤 예비 부부의 컨셉에 맞는지 이런 상품 큐레이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이런 이제 위기 관리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체와 또는 이런 이제 예비 부부의 어떤 갈등,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까지 참으로 많은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 구조적 역할인데요. 이 또한 내용은 비슷하고요. 전반적인 웨딩 산업과 예비 부부 라고 하는 중간자적 역할에서 시장 중개자 역할, 정보 제공자, 또 상품 구성자, 거래 조정자, 또 품질을 선별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웨딩 플래너의 전문적 역할이 웨딩 플래너의 오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웨딩 플래너는 각마다 자신들의 어떤 이제 예산에 맞춰서 또 취향에 맞춰서 우선 순위를 파악하는 그런 상담자 역할을 통해서 고객이 꾸미고 싶은 그런 이제 웨딩을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상담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웨딩홀 스드메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웨딩 산업체를 연결해주는 그리고 이런 산업체의 어떤 특성을 잘 알고 고객이 원하는 그런 이제 취향에 맞는 업체를 선별하여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설계도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에서 최적의 어떤 웨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 고객의 어떤 선택의 미비한 점을 플래너가 품질 또 서비스를 고려하여서 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상품 구성이라든가 계약 조건 또 일정이라든가 변경 사항 확인 등을 항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업체와 예비 부부의 어떤 도움을 주고 일정 관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웨딩 플래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직면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이 업체가 일단 너무 많고요. 또 업체마다 가격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계약 조건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을 사전에 체험할 수 없다라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고 또 부부의 어떤 취향이 다르다라는 소비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플래너가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웨딩 플래너는 상담을 통해서 일단 예비 부부들을 모객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산 설계, 웨딩 컨셉, 그리고 업체를 탐색하고요. 또 상품을 구성하고 이제 본격적인 계약을 통해서 일정 관리라든가 사후 관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전 과정의 어떤 고객 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보통 6개월 이상 관리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 웨딩 플래너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웨딩 플래너라고 하는 직무는 1990년도에 처음 직무가 탄생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경인여자대학교도 2014년 웨딩 플래너 학과가 교육과정으로 개설되었다가 2024년 코로나 저희가 10년 동안 운영했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겪어서 지금은 이제 폐과한 상태입니다. 네. 웨딩 플래너 1세대는 업체를 소개하고 또 계약을 연결해주는 이런 소개자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세대에는 상품 추천하고 상품을 판매하고 스드메라고 하는 이런 패키지 중심의 상품을 판매했고요. 그 다음에 3세대는 2000년도 한 2010년도 이 이후에는 컨설턴트라고 해서 예비 부부에게 맞는 맞춤형 설계를 해주는 그런 이제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웨딩 플래너라고 하는 지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딩 플래너들이 자기들의 제휴업체라든가 드레스 업체를 이제 연결하는 그런 이제 지도를 만들어서 공유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는 웨딩 라이프 디자이너라고 하는 고객 경험을 설계하고 요즘 젊은 부부들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굉장히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지향하는 그런 이제 역할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웨딩 플래너의 급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프리랜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직급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학생들 취업할 때 거의 다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업했을 때 굉장히 박봉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한 건도 하지 못하면 기본급 50만 원 정도로 생활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웨딩 컨설팅 회사 소속에 있는 플래너를 의미하고요. 프리랜서는 이제 개인 사업자 로 등록을 해서 굉장히 이제 본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이런 계약 건별 수수료를 이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웨딩 시장은 보통 예식장, 스드메라고 하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헤어, 혼수, 신혼여행, 예물, 예단, 기타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예식장이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제 예비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스드메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게 나올지 스드메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혼수 이렇게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통계 자료를 뽑아본 건데요. 2019년에서 2023년도 그리고 코로나 이제 그 직후죠. 요때 비중을 보면 조금씩이지만 증가하고 있었고 예식 장업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이 노후된 이런 이제 예식장을 폐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추세가 프리미엄화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심리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거대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면서 예식장업이 줄어들긴 했지만 굉장히 이제 어쨌든 단가는 객단가는 높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른 이제 여기서 인물사진 행사 영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웨딩 스튜디오만 구분된 것이 아니라 분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류 임대업은 드레스 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피부 미용업도 우리가 스드메에 매에 해당되지만 여기에서는 일반 미용업까지 다 포함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딩 컨설팅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웨딩 컨설팅 산업은 하나의 독립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웨딩홀, 그다음에 스드메, 혼수 예물과 같은 업체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플랫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요거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웨딩 컨설팅 회사나 웨딩 플래너는 예비 부부를 이런 예식장 스튜디오 또 드레스 메이크업과 같은 업체를 연결해주는 중간 업체 중간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딩 컨설팅의 산업 구조도 웨딩 플래너와 거의 비슷합니다. 웨딩 컨설팅 회사는 고객과 협력 업체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웨딩 컨설팅 회사는 이에 따라서 웨딩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그래서 예비 부부를 모객을 하고 고객 유입을 하고 웨딩 플래너들이 웨딩 컨설팅에 소속되어 있는 웨딩 플래너들이 이런 상담과 또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 제휴업체들은요. 웨딩 컨설팅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웨딩 사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또는 이런 이제 스드메와 같은 이런 혼수 그런 업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웨딩 컨설팅의 수입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드메 계약을 통해서 계약 수수료 또 예식장 계약을 통해서 이런 이제 수익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거의 다 수수료 리베이트 뭐 이런 수익 구조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이니 웨딩 웨딩북이라고 하는 웨딩 산업체에서 조금 더 규모가 큰 사업체인데요. 컨설팅 회사인데요. 운영 형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요게 거의 결론과 비슷하겠습니다. 그래서 웨딩 컨설팅과 웨딩 플래너는 웨딩 컨설팅은 웨딩 플래너를 전문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웨딩 시장과 웨딩 업체 상품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딩 플래너는 고객의 결혼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딩 컨설팅은 시장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고 웨딩 플래너는 서비스 통합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웨딩 시장이 이제 최신 소비 트렌드인데요. 이런 소비 트렌드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트렌드가 변화할 때마다 웨딩 컨설팅 회사라든가 플래너의 어떤 역할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웨딩 플래너의 역할은 소개자에서 웨딩 경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역할로 변화되고 있고요. 또 업무는 상담, 예산, 업체 선정, 계약, 또 사후 관리까지 진행하고 있고 웨딩 컨설팅 회사는 소비자와 이런 웨딩 산업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는 중개 수수료, 패키지 마진, 또 제휴 광고 부가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수익 구조가 창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웨딩 플래너의 역할과 웨딩 컨설팅 산업 구조를 발표해 주신 권미윤 교수님께 박수 한번 더 주십시오. 이어서 고형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께서 결혼 준비 대행 계약서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방안을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있는 고영석 교수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전에 제일 발표에서는 이제 결혼 플래너라는 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조금 전제 부분에 있어서 좀 상이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애하고 시장에서의 하고 결혼 플래너하고 표준 계약서에서 하고 전제하는 결혼 플래너, 그 다음에 지금 법률 안에서 하고 전제하는 애하고 결혼 서비스업이 각각 달라가지고 이걸 동일선상에서 봐야 되는지가 지금 조금 약간의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5년도에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 3월에 여기서 제정해서 보급하고 있는 결혼 대행 시장에서 해가지고 여기서 표준 계약서와 그 다음에
작년에 역시 두 개의 이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발의된 두 개의 법률안이 올해 2월달에 위원장 대안으로 이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서비스업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제 지금 안으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아까 발표해 주셨던 교수님에서 전제하는 결혼 플래너하고 지금 제가 전제하는 여기서 결혼 플래너가 좀 다르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걸 기초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전제를 드립니다. 먼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혼 대행 시장에서 목차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소비자 피해 현황, 그다음에 그동안에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고요. 표준계약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5년도에 여기서 제정해서 보급했던 표준계약서에서의 문제점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물론 두 개의 법안이 존재하였지만 위원장 대안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법안은 자동 폐기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결혼 서비스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하나만 지금 법사위 상임위는 통과했고요. 지금 법사위에 이제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률안에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혼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 서비스업의 여기서 발전 지원입니다. 두 가지 목적을 즉 산업 발전과 함께 이 산업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과연 구체적인 법의 내용에서 법률안의 내용에서는 그런 두 개의 목적에 충실하게 여기서 규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현황이라든지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코로나죠.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면서 계속 결혼 준비 대행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건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이 요구가 되었고요. 그 일환으로서 물론 법률을 통해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하지만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시급하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여기서 약관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약관 제도로서 먼저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년도에 여기서 표준약관을 여기서 명칭은 결혼준비 대행 시장에서 계약에 있어서 표준계약서라고 되어 있지만 그 성격은 약관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약관이라는 점 여기서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5년 4월 3일 날 결혼준비 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해서 보급을 하였고요. 이미 그 발표 자료 그 후단에 별첨부라고 해갖고 그 내용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년도에 결혼 서비스업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두 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6년도에 위원장 대안으로 여기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었고 현재는 하나의 법률안만 위원장 대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 계약서에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특히 스드메 계약이라고 했을 때 소비자의 가장 큰 문제는 깜깜이 계약. 즉 말하면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플래너가 제시한 내용으로서만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계약 내용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도 잘 몰라서 나중에는 소비자 불만이 굉장히 크게 되는 이 문제는 역시 소비자에게도 발생했지만 지금 계시는 제휴사업자들에도 똑같이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를 마련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촘촘하게 담았다. 그래서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결혼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누가 제공하면서 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을 촘촘하게 담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점
즉 정보 제공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가지고 조금 바람직한 여기서 결과를 해갖고 도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표준계약서에서 이제 청약철회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관련법에서, 즉 방판법이라든지 할부거래법이라든지 전자상거래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도를 그대로 도입을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결혼 준비 대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여기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해갖고 보유하는 규정을 두었거든요. 원래대로 한다면 해갖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은 준수 지켜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 원칙이죠. 그게 이제 민법에서는 해갖고 527조에서 청약의 구속력이라는 내용으로 해갖고 간접적으로 해갖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은 지켜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여기서 신뢰 사이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만약 이걸 깨뜨리려고, 즉 청약철회를 인정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시장에 그냥 복잡하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갖고 결합되어 있다, 이 자체만으로서 청약철회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플래너라든지 제휴사업자, 왜냐 대행계약이 체결되면 제휴사업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해갖고 서비스를 또는 해갖고 이행을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14일 안에 임의적으로 청약철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준비했던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손실로 여기서 부담하게 되거든요.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제휴사업자 또는 해갖고 플래너에게 갖고 과연 여기서 합당한 것인지 한번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보게 되면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기서 청약철회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기는 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청약철회 기산일에 대해서는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즉 방판법이라는 할부거래법, 전상법에서 모두 다 청약철회 기산일에 대해서는 계약서 받은 날이 아니라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이거든요. 두 개 중에서야 어느 것이 늦어지게 되면 늦어지게 된 날로부터야 하고 여기서 청약철회가 7일 14일 동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 정하다 보니까 계약서를 받고 나서 나중에 물품 등을 내가지고 물품 또는 해갖고 용역을 나중에 받았다고 하면 그 받기 전에 청약철회 기간이 도가해서 법에서 부여하는 청약철회 기간 동안 철회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해가지고 다 강행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전상법이라든지 할부거래법, 방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도 해갖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다 불공정 약관이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갑자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해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 약관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사업자는 해갖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건지, 즉 법을 지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갖고 이 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서 따라서 해갖고 약관이라든 계약서를 만들었을 때 그것은 해갖고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라는 해갖고 혼란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약철회를 해갖고 두고 있는데, 굉장히 청약철회가 해가지고 원칙이지만, 그 법에서는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청약철회를 인정했을 경우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즉 회복할 수 없는 해갖고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배제되거든요. 특히 전상법 같은 경우는 약간 서비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전상법을 개정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개시가 되면 청약철회를 배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에서는 약간 혼란스러운, 그러면 약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느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느냐, 이런 해가지고 논란이 약간 발생하기 때문에 이 표준계약서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전반에 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한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반영을 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확한 해갖고 정보를 제공을 해서 소비자 또는 해갖고 제휴사업자, 대행업자에게 혼란을 여기서 주게 되는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청약철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이제 계약이 해소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을 또 하나의 약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중도에 파혼을 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뭐 갑작스럽게 사정이 해서 혼인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까지 해가지고 결혼 서비스 해갖고 제공을 받아라. 그리고 해갖고 대금을 해갖고 지급해라라고 하기는 해갖고 곤란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해갖고 고려해서 적절하게 여기서 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해갖고 또는 해갖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여기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계약이 해소되는 사유 중에서 보게 되면 청약철회라든지 여기서 소비자의 착오에 의한 취소 이건 민법 제109조에 의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갖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거든요. 즉 말하면 우리 이제 109조에서 학설은 해갖고 대립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해갖고 여기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착오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그 자체를 해갖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청약철회의 경우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모두 다 여기에 대해서 청약철회라는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구매 의사를 제고하고 위약금 등의 부담 없이 그 계약을 간편하게 해소해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고 부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해갖고 여기서 청약철회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해갖고 손해배상을 내가지고 여기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 역시 해갖고 여기서 강행 규정입니다. 여기서 그러다 보면 이것을 해갖고 법에서 정한 내용하고 다르게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서 불공정한 여기서 약관이 되고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 대해서 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지 말라고 해놓고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갖고 재정에서 보급하고 있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해갖고 부담시킬 수 있다가 하다 보니까 그럼 시장은 해갖고 굉장히 해갖고 혼란에 빠지거든요. 즉 표준계약서가 어떤 모델 표준을 해갖고 제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해갖고 혼란을 해갖고 야기하는 수단으로서 여기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이제 정리해서 시간 관계상 좀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법률안이 해갖고 여기서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1월 15일 날 김한규 의원실과 함께 여기서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서 법률안에 두 개의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해갖고 제시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위원장 대안에서 약간 좀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여기서 법률안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에서 서비스 산업 즉 말하면 굉장히 대다수의 제휴사업자들이 영세사업자들이다 보니까 영세사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산업이 활성화돼야지 소비자도 정당한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편익을 누릴 수가 있다. 즉 시장이 없으면 소비자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같이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거였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대해서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대해서는 여기서 전혀 우리 민법이라든지 관련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내용들보다 더 열악한 여기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는 산업 지원 발전은 전혀 도모하지 않는 것이고 소비자 보호도 여기서 방관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왜 제정을 하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여기서 갖게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제문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 마침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여기서 성평등 여기서 가족부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전면에 재검토를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제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서 열거되지 않는 여기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여기서 보다 여기서 정확하게 들어가서 이 산업 발전과 함께 이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안이 제정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발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준비 대행계약서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방안이란 발표를 해주신 우리 고형석 교수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권미윤 교수님과
고영석 교수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1인 10분 정도의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이자 토론자인 제가 토론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맞춤 양복점은 2,400여 개입니다. 서울은 집계는 1,300개, 경기도는 350개, 부산은 160개 등입니다. 양복점 종사자는 12,000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맞춤 양복은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삼성물산, LG패션, 호롱에서는 양복협회와 협약을 맺어 맞춤 양복 행위인 가봉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며 이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최근 파크랜드도 여기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딩 플래너와 웨딩샵, 일명 로드샵은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해당하지 않아 맞춤 양복 업종에 피해를 주고 있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질 않습니다. 맞춤 양복이라는 이름을 걸고 결혼 박람회 등을 통해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여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어 결국 피해는 양복점에서 테일러샵에서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웨딩 플래너와 웨딩샵 횡포의 현황. 최근 웨딩 플래너, 결혼 준비 대행 업체 횡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드미매라는 것은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를 중심으로 불공정 계약 추가 비용 요구 그리고 환불 거부 등 빈번하게 발생해 예비 부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웨딩 플래너의 횡포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결혼 기피 현상까지 부추기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양복, 예복, 평상복, 여성복, 드레스, 평상복, 그리고 한복, 결혼 장소, 메이크업, 촬영, 여행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플래너는 특정 웨딩샵, 로드샵과 거래를 하면서 15%에서 30%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있어 가격을 올릴 뿐 아니라 소상공인 업체, 양복점, 테일러샵, 여성복, 그리고 한복점, 미용실, 메이크업체 등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는 최종 소비자인 고객들이 보고 있습니다. 맞춤 양복점의 피해 사례는 웨딩 플래너와 거래하는 웨딩샵, 소상공인 맞춤 양복 업계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웨딩샵은 플래너에게 15%에서 30%의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허위 및 과장 광고 그리고 원단 속임수, 국산 원단을 외국산 원단이라 속이고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또 속이고 이런 십상실정인 것입니다. 고객들은 웨딩샵이 양복점 간판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일반 양복점처럼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술이 거의 없는 경영자가 치수를 재거나 이지오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몸에 맞는 양복을 생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웨딩샵이 원단 바꿔치기를 하게 되면 협회 회원사에게 그 피해가 돌아옵니다. 맞춤 양복점인 협회 회원사가 원단 바꿔치기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웨딩샵은 홍보 팜플렛에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허위 내용을 게재하여 대한민국 명장회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로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협회 회원들 중에는 대한민국 명장님들이 많습니다. 오늘 명장님도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통 양복점은 주문서,
그리고 원단 스와치 샘플을 붙여주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원단 바꿔치기가 불가능하며 고객들에게 신이 성실의 자세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통 양복점은 웨딩 플래너, 웨딩샵과 거래하지 않고 직접 고객과 거래를 하므로 중간 수수료 등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객에게 치수 제기, 가봉, 중가봉, 봉제 납품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웨딩 업체나 로드샵과는 품질이 정말 다릅니다. 웨딩샵, 로드샵 건절 대책 마련 시급합니다. 허위나 과장 광고 시 엄중 처벌법을 마련해 주시고 부당한 수수료 가격 후려치기 건절이라든지 일부 웨딩샵은 피팅 시 촬영을 금지해 소비자가 감에 의존해 선택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이지오더 방식을 점포에 게시를 해서 맞춤복 과정이 아님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웨딩 상품 가격과 중개 수수료 등 거래 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웨딩 로드샵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 그리고 웨딩 업계 불공정 거래 신고 센터를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춤 양복점의 상생을 위한 외침 웨딩 산업의 발전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 과정에서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과 숙련 기술인이 사라지는 그리고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과거 결혼을 앞둔 신랑은 동네 양복점을 찾아왔습니다. 원단을 함께 사고 고르고 체형을 살피고 치수를 재고 재단과 가봉을 거쳐서 세상에 단 한 벌뿐인 결혼 예복을 만들었습니다. 그 한 벌에는 단순한 상품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과 장인의 자부심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웨딩 시장이 웨딩 플래너와 패키지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를 하면서 지역의 작은 예복점과 한복점 그리고 미용실 사진관 그리고 꽃집 또 여행사 소비자와 직접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편리함 뒤에는 특정 업체로 거래가 집중되고 불투명한 중개 구조나 과도한 비용 부담 때문에 작은 업체들이 시장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웨딩 플래너와 맞춤 양복 소비자가 동시에 살 수 있으려면 세 가지 방안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웨딩 상품 가격과 중개 수수료 등 거래 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둘째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소비자가 지역의 예복점, 한복점, 그리고 미용실 등 원하는 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는 수십 년간 기술을 지켜온 지역 숙련 기술인과 영세 소상공인이 웨딩 시장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춤 양복 기술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단순히 매출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장인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평생 쌓아온 기술도 함께 사라집니다. 가게 하나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은 30년, 40년, 50년 동안 쌓은 숙련 기술은 돈으로 하루아침에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대형 웨딩 업체와 웨딩 플래너 그리고 지역의 작은 소상공인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웨딩 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그리고 웨딩 산업의 거래 구조를 개선하면서 현장에서 평생
기술 하나로 살아온 영세 소상공인과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반드시 정책에 담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제가 간략하게나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메이크업 회장이신 금지선 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회 회장 금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세희 위원님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메이크업 하면 K-뷰티를 항상 떠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시는 게 인플루언서들이나 우리가 SNS에서 예쁘게 메이크업을 하는 장면을 보이기도 하고 또 연예인들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이 메이크업 산업에 뷰티 산업에 사실 기반을 하면서 했던 메이크업 업종은 아까 회장님이 표현하셨던 것처럼 신부 화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말 웨딩 메이크업이 거기 시초가 돼서 저희가 많은 사실 소상공인들이나 이 산업에 사실 기반을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이크업이 더 세분화되고 많은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메이크업에 입문해서 한지 지금 29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신부 화장이라고 하는 웨딩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 업종을 발을 들여서 일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 웨딩 컨설팅이라는 업체가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말에서 2000대 초반에 사실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형태가 그때는 웨딩 컨설팅을 거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태로 사실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웨딩 컨설팅을 정말 한 군데 정도, 두 군데 정도 거래하는 정도로 사실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제가 여태까지 이 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됐던 게 진심으로 제가 이 힘든 어려움들 그다음에 이 자리가 이제는 이런 국회에서 이런 법을 발의하거나 이런 거 토론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이 시장 조사라고 하기엔 조금 거창한 것 같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웨딩 스튜디오 그다음 웨딩 드레스 업체하고도 많은 또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 내용들이 앞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책자에 지금 나온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저희가 이 웨딩 산업을 하면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드레스 스드메라고 하죠.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 그리고 한복, 예물, 에스테틱, 플라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정말 이것은 생활의 어떠한 우리 전반적인 소상공인들이 메이크업 업종이 하나가 아니라 되게 많은 업종이 사실 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대가 30년 정도로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웨딩 산업 자체가 컨설팅의 위주가 되는 웨딩 산업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파생돼서 같이 연계되어 있는 이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웨딩 컨설팅을 사실 거래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이고 오늘 양복협회에서 와주셔서 같은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주체가 결정권이 웨딩 컨설팅에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분리되어 있어서 그 같이 제휴되어 있는 업체들이 다 거의 100%, 200%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다 전가돼서 전담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확인된 피해 사례는 사실 검색을 하다 보면 대부분 웨딩홀이라든지 웨딩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 많지만 크고 작은 저희 제휴 업체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사화되지 않아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 업종에 대한 부분을 피해 사례를 가장 큰 걸 말씀드리면요. 신랑 신부는 선결제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 저희 제휴업체하고는 후결제, 후불결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제에 대한 어떤 금액에 대한 보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행사에 가장 우려되는 폐업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제를 받지 못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으로서 그 손실은 대금에 대한 손실은 저희 그 제휴업체가 다 온전히 저희가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요즘에 어려운 건 블랙 컨슈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 블랙 컨슈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블랙 컨슈머의 그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판단하기도 어려운데 이 모든 것도 제휴업체가 다 지금 책임을 전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의 품질이나 이런 게 너무나 주관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제휴업체라는 부분이 그 다음에 어떤 저희가 뭐랄까요 거래에 대한 그 추후의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 요즘에 보면은 저희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일부분 사실 조금 문화가 생겼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힘이 없는 작은 소상공인이라든지 대형업체가 아닌 부분은 그 부분까지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는 불명 아까 결혼 부분에 이제 계약서도 표준계약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랑 신부들은 위약금을 불명 업체한테 낼 것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이런 소상공인의 작은 이런 미용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약 환불금을 받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불이익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 예약에 대한 부분 기회 상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웨딩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전, 뭐 1년 전에 사실 예약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파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는 취소가 한 달 전, 뭐 이렇게 2주 전, 3주 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실정에서는 받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정확히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수수료 부분인데요. 대부분 광고비, 그다음에 박람회 참가비, 그리고 제휴 보증금이 사실 가장 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생각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언급을 드리면요. 대체적으로 한 시즌에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광고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휴업체들은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가 한 군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몇 군데만 해도 시즌에 억대의 그 광고비를 사실 치르게 되고 박람회 비용이라고 해서 또 박람회를 나가서 실질적으로 시연도 하고 여러분들 웨딩 박람회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저희가 물고 있는 그 광고비에 대한 비용으로 저희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 제도에 대한 공백은요. 그래서 대행업체와 메이크업 업체에 대한 이런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피해 사례인데요. 대금 보전에 대한 부분, 수수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산 기한에 대한 것, 그리고 책임 부담을 직접적으로 표준화하는 장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정거래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 거래 계약서가 말씀에 대한 맹점을 말씀 주셨는데 업체들이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정말 필요한데 이걸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창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소비자 보호원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만 업체들은 사실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조차 지금 알지 못하고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우리는 어디서 호소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위법성은 거래 의존도나 상대방의 지위 그리고 강제성, 지위에서는 강제성, 부당성 등을 개별적으로 입증하기란 저희 소상공인들의 업체들은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소규모 메이크업 사업자 자료를 확보해서 대응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불공정 거래 행위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6개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했는데 지금 제가 그중에 2가지가 가장 좀 시급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결제에 대한 부분은 서비스 대금 부분에 대한 지급 보증보험 같은 부분.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도 있고 뭐 저희가 영업 배상 책임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업종을 그거를 대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 보증보험 제도나 공제 제도에 대한 부분을 도입을 제도 개선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다음에 취소 환불의 기책 실제 손실에 대한 반영 부분은 투입된 인력과 저희가 재료비 그다음에 다시 판매하기 어려운 예약 시간의 손실 등을 환불 위약 기준을 정확히 명확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손해에 대한 전액을 떠넘기는 상태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 컨슈머에 대한 기존의 책임에 대한 보상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거랄까요? 그런 분의 기준의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저희가 국회에 요청하는 사항은 이게 일반 저희가 아까 표준 거래 저희가 잘 모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웨딩 업계에 실질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 단체가 참여하는 제휴업체 거래 실태 조사를 대대적으로 저희가 다 함께 조금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업체가 참여하는 표준 계약서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메이크업 업체는요, 웨딩 패키지에 어떤 부속된 그런 한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독립된 정말 메이크업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격 계약 조건과 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한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 사업자가 지금 다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사업자가 기술과 위생에 집중하고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제휴업체와 제휴업체 표준계약서와 대금 보전, 저희가 에스크로 같은 것들 예시를 들면요, 마련해 주시기를, 저희가 제도적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 지금 현 실정을 바로 말씀해 주셔서 가지고 제가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메이크업 회장이신 금지선 회장님 한 번 더 큰 박수 주십시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맞춤양복협회 김환수 회장님께서 발표 토론을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 불철주야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는 오세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웨딩 시장은 맞춤 양복 업계의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는 웨딩 컨설팅 업체나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를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높은 소개 수수료뿐만 아니라 박람회 부스비, 온라인 입점비, 광고비 등 여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필요합니다. 다만 비용이 얼마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해야 하고 업체가 이를 거절할 실질적인 선택권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정 업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와 웨딩업체, 제휴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기준을 만드는 데 논의를 집중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협회에서 우리 좀 많은 임원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기술업에만 투자한 지 한 40년, 50년 된 아주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인데 웨딩 컨설팅 업체를 해서 하는 쪽이 보면 기술이 사실은 좀 미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내는 게 피부를 가리는 옷이 의류인데 의류가 제2의 피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제2의 피부가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하고 엉성하니까 좀 품질 면에서도 참 힘들고 여러 가지 진짜 나타내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볼 때는 사실 말이 그건 옷이지 그건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우리 업체가 살아나기 위한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토론한 주제는 1차적으로 해결이 돼야 하고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2차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부 대형 규모의 업체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에 전문성을 가진 마스터 테일러가 소상공인 웨딩 박람회를 지역적으로 해서 발전 환경이 되도록 정부 관계기관에서 작은 도움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고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 길게들 많이 말씀하셔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짧게 전문성 있게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미은 교수님한테 제가 좀 질문 좀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맞춤양복협회 김한수 회장님께서 하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음은 김자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 특수거래과 사무관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조사관입니다. 조사관, 예. 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의 김자연 조사관입니다. 일단은 저희 그 결혼 준비 대행 그 업체에 저희 위원회에서 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이전부터 마련이 되어 있었고, 이 웨딩 뭐 서비스 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했었던 부분은 결혼 준비 대행 그 업체의 기준이어서 사실 저희가 그 기준대로 조금 웨딩 시장을 좀 바라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말씀 주시는 제휴업체들 그 관련 이제 업계의 분들께서 의견을 좀 많이 주셔서, 그리고 지금 국회 오세희 의원님실에서도 이렇게 토론회를 마련을 해주셔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관여를 했었던 그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지금 제휴업체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금 들여다 볼 수 있는, 확장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이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희 위원회가 일단은 지금 말씀 아까 주셨지만 그 결혼 준비에 있어서 사실 그 청년들이 이슈 제기를 24년도에 이제 코로나 직후에 결혼을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결혼 시장에 대해서 뭐 불만이나 뭐 제도 개선을 요청을 많이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약관 불공정한 약관 심사도 진행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표준 약관도 제정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 주신 가격 표시 관련해서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가격 표시도 홈페이지나 뭐 각종 뭐 계약서나 이런 것들에도 표시를 하게끔 중요 표시 사항 고시로 제정을 해서 뭐 추진 중에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제휴업체 분들의 그 사실 의견을 저희가 좀 많이 반영을 사실 못했었던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의견 주신 내용들을 좀 저희도 귀 기울여서 듣고,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이 있다면 뭐 도움을 드리고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또 이제 말씀드리면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저희 표준계약서 관련해서 두 가지 이제 말씀 주셨던 거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표준계약서 상에 그 법상의 그 청약철에 관련돼서 그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저희 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법상의 청약 철회 기간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뭐 어떤 표준 계약서나 뭐 가이드라인에 기재를 해 놓았다고 해서 그 법상의 청약 철회의 그 권한을 저희가 뭐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 표준 약관상에 그 14조에 보면 이 표준 약관이나 계약서는 거래 관행에 의해서 좀 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다만 법령의 강행 법규에 의한 위반 사항은 효력이 없다. 이 부분을 좀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 이유는 그 표준 계약서라는 게 그러니까 이해하신 대로 법령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계에서 통용되는 관행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드리고, 소비자 피해도 좀 최소화하는 그 업계의 관행을 저희가 담아놓은 기준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그 법령 관련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청약철에 그 계약의 뭐 개시 뭐 이 부분 말씀 주셨는데, 서비스의 개시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이제 명시를 안 해놓은 부분은 아니고 표준계약서 제10조 부분에 저희가 서비스 개시의 기준을 좀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 요 이제 기반으로 해서 개시 여부를 저희가 조금 판단을 이제 하시도록 표준 계약서나 약관에 제정을 좀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제휴업체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결혼 준비 대행 업체들은 표준 약관 제정 이후에 좀 교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휴업체에서도 이제 표준 약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아시고자 하신다면은 저희 쪽에 이제 연락 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교육도 진행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 토론회에서 지금 각 그 제휴업체들의 그 의견을 주신 내용을
저희 이제 공정위 내부 이제 부서 관련 부서에 저희가 의견을 공유하고 저희도 약관 심사를 하는 또 부서가 있고 표준 약관도 제정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뭐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돼서 또 검토하는 부서가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이제 저희 법령 안에서 검토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이 웨딩 시장 업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 공정위도 도움을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 특수거래과 김자연 조사관님께 한 번 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장연구팀장 토론을 해주실 분은 황미진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장 황미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결혼을 준비하는 소비자 그리고 웨딩 산업 현장의 다양한 사업자 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오세 의원님 그리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웨딩 산업 현실과 그리고 법제적 쟁점을 짚어주셨던 권미훈 교수님 그리고 고영석 교수님의 발표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희 소비자원은 결혼 서비스 시장을 소비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현황 데이터들 그리고 사례들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희는 소비자 시장 평가 지표라고 해서 전국 4만 표본 정도의 그 소비자들이 각각의 개별 시장에서 체감한 소비자 지향적 수준을 진단해 왔는데요. 사실 2년에 한 번 하는 조사인데 올해 조사를 하고 있고 24년도에 결혼 서비스 시장은 소비자 지향적 수준이 가장 낮은 시장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할까에 대한 이제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심층으로 한번 그 진단해 보는 FGI 등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사실 그 주요 결과를 한번 소개해주는 그 내용으로 소개드리는 내용으로 토론을 가름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내용들이 이미 그 FGI 내용들과 일맥상통하여서 많은 배움이 됐습니다. 현재 결혼 서비스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패키지 형태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조사 대상 소비자의 91.8%가 이미 패키지로 이용을 하고 있었고 소비자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고 한꺼번에 탐색하고 계약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반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펴볼 점은 가격 정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가 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선택과 만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 그 로드샵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 주시고 하셨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패키지의 일환으로 선택하는 소비자와 개별 서비스로 이용하는 소비자의 만족률을 저희가 살펴보았더니 오히려 개별 서비스를 직접 선택한 소비자의 만족률이 소폭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패키지를 이용하는지 개별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방식과는 관계없이 소비자 스스로가 구매하는 서비스와 조건, 그 내용 그리고 그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만나는 하나의 서비스 뒤에는 여러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결혼 서비스 시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소비자에게는 결혼 준비가 하나의 흐름과 과정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그 서비스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 예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등 여러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며 제공을 하고 있고 패키지가 일반화되면서 소비자가 계약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사업자가 달라지는 점도 소비자들에겐 애로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웨딩 박람회 참가비나 광고비나 관행 같은 것들을 저희도 실제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신뢰하려면 보이는 부분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앞서 저희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제 정책 발굴 등을 하면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무엇이 명시되어야 하며 추가금과 환불금이 어떻게 고지되어야 할 것인지를 같이 좀 검토해 봤었는데요. 이러한 접근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요하고 고도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웠던 것은 실제 소비자들이 응답하기를 결혼 서비스 시장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던 사항이 가격 정보를 기본, 그다음에 옵션 추가 금액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정부의 규제 감독 강화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 약관 등도 도입이 되었었는데 사실 그런 게 도입됐다는 것에 대한 인지율은 한 20% 정도였지만 앞으로 사용을 활성화해야 된다, 표준 계약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사실 76% 가까이 나타나서 앞으로는 그 사업자에 대한 홍보 교육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 교육도 계속적으로 듀얼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의 시야도 넓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가로 확대하여서 소비자가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예상 비용, 서비스 범위, 책임 주체를 이해할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뿐만 아니라 영업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탐색 단계에서 손쉽게 서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옵션 비용 선택하는 업체별 추가금 발생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로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요. 앞에 주무관님께서도 말씀 주셨었는데 결혼 준비 대행 업체의 역할과 책임도 보다 명확히 하여서 소비자들은 사실 앞에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혼 준비를 대행해 주시는 플래너들에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분들은 스스로 역할을 전면적인 대행보다 중개와 조율, 즉 상품 구성자나 심리적 담당자 역할은 굉장히 좀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그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소비자들도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금액과 그다음에 그 고지받는 금액과 실제 이용하는 그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해서도 서로 잘 공유할 수 있는 자율업계의 규범과 또 행정적인 유도와 단계적인 점검과 확산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소비자가 경험하는 그 현장에서의 문제와 현장에서 사업자가 경험하시는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에게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실제로는 여러 사업자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성실하게 제도와 가격 정보 제공, 그다음에 어떤 시장에 신뢰할 수 있는 토대 구축에 참여하시는 업체에게는 홍보 지원도 하고 인센티브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즉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계약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추가로 얼마를 부담할 수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의미가 있는 시장일 것입니다. 저희 소비자원의 연구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결과 중 하나가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여전히 충분한 가격 정보 제공을 원하고 있는데 더 많이 가격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 정보의 투명성과 추가금 관행 그리고 환불 위약금 계약 주체와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 등이 서로 연결된 문제로 오늘 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시장평가지표로 결혼 서비스 시장의 점수를 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청년층 대상으로 점수가 오르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또 공개될 데이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이 산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다 함께 개선하는 노력에 저희 소비자원도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이 시장이 한 단계 더 신뢰받는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연구팀장이신 황미진 팀장님에게 시원한 답변을 들으셨죠? 박수 한번 더 주십시오. 토론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자유토론과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를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미은 교수님께 웨딩 플래너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소비자와 제휴업체 모두에게 투명한 거래 구조를 만들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사실
웨딩 플래너과를 운영하면서 저희도 컨설팅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중에 업체에 방문해서 체험하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테일러샵을 갔었는데, 아니 너네 왜 웨딩 플래너를 하려고 해? 라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 그래서 저는 순간 깜짝 놀랐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초창기에 이런 대표님 컨설팅 회사의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수수료 또 여러 가지 어떤 리베이트 명목으로 많이 띠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구조를 나중에 알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학생들을 이제 교육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 웨딩 플래너는 이제 그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많은 호소를 한 게 자기네들은 이과를 전공을 해서 현장에 투입했지만 4년제라든가 이런 이제 졸업하고 또 상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투입되면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웨딩 플래너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체계적인 자격증 제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간 자격증이 컨설팅 회사에서 만든 자기 교육을 하고 또 돈을 버는 구조로, 수익 구조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런 이제 자격증도 조금 도입이 필요하고, 저도 처음에 몰라서 여기 왜 그 개별 단가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 역시 몰라서 이제 질문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명쾌하게 대답은 못 들었지만 이런 업체들 대표님들께서 과히 컨설팅 회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컨설팅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웨딩 플래너에게도 개별적으로 수수료를 많이 이제 넘어가는 걸로 저는 이제 짐작만 하고 있지 그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짐작만 하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답이 되셨는지요? 예, 다음은 네, 대한민국 명장이면서 우리 협회 감사로 있습니다. 저도 한 13년 전에 웨딩 플래너들하고 좀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수수료를 한 15%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할만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점점 더 열악해져서 지금 한 35%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그 업체를 선정해서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또 입금 그 수수료 이렇게 받고, 또 업체를 자꾸 변경하면서 이 수수료 그동안 계속 올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싸고 좋은 물건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수료를 35% 내면 그 질이 정상적인 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부분 법적으로 좀 제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한 15% 미만으로 좀 조정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훨씬 작게 하는데도 다들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웨딩 플래너만 너무 높은 그런 수수료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법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앞쪽 먼저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은 장병석 하고 하면 되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의 전주 지회장으로 있고요. 현장에서는 제가 한복 대여업과 그다음에 이제 돌잔치 한복 그리고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메이크업을 중개하는 입장도 되고 또 실제로 메이크업을 하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업장에서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갑자기 시켜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해 본 사업자 입장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소비자에게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소비자 가격뿐만 아니라 패키지 안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의 계약 구조도 함께 투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과 실제 서비스 업체가 받는 금액 사이에서 어떤 수수료, 광고비, 또 박람회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고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패키지 계약서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와 그다음에 추가 비용뿐 아니라 대행업체와 제휴업체의 역할, 또 정상 구조, 고객 응대 후 보상의 최종 책임 주제까지 명확하게 표시하는 표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메이크업의 경우 원장 지정, 출장, 또 이른 시간, 헤어 변형 등 서비스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하나의 가격만 표시하기보다는 기본 가격과 추가금 발생 조건을 구분해 소비자가 최종 예상 금액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가격을 제휴업체에서는 정당한 대가가 명확한 책임 범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호텔 안에서 한복 제휴업체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내용이 포함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호텔이나 웨딩홀 안에 들어 있을 때 그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그 업체에 너무 이게 국한되어 있어서 이것도 공정거래나 소비자보호법에 어떤 표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원하는 수수료가 20%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한 수수료를 요구를 해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남는 구조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잠깐 드는 생각인데 오늘 이렇게 현장에 와서 느낀 거는 이렇게 양복협회에 정말 고수들이나 이렇게 명장들이 와서 이 자리에 참여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광고 잘하고 SNS 잘하고 뭔가 젊은 사람들만 살아남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명장이나 명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과연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이런 뭔가 이렇게 명장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한 분만 더, 장병수 회장, 딱 한 분만, 예. 끝났습니까? 저 양복협회의 회장을 지낸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오세희 의원님, 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배주식 우리 맞춤양복협회 전 회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들이 발제해 주신 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제도, 플래너들의 현실 이런 거를 잘 들었는데요. 사실 플래너들을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플래너들이 또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가 저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떤 상위 개념에 지금 우리 한국의 지금 당면 과제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상위 개념에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거는 제가 준비한 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데서 끝낸다면 우리의 산업 미래는 크게 새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맞춤 양복, 미용, 사진, 가죽, 구두, 주얼리와 같은 숙련 기술, 소상공인들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영세 사업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명품 산업의 기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 지금 세계 국제 기능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그 양복 국제 기능 올림픽 12연패를 해가지고 독식을 해가지고 세계 국제 기능 올림픽 그만큼 한국은 양복을 잘 만들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을 살리지 못한다면은 정말 우리 한국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고 있고 지금 그 뒤에도 20년 이후에도 매년 저희가 국제대회를 나갑니다. 그러면 언제나 한국이 1위를 합니다. 금메달은 무조건 따옵니다. 거의 다. 한두 번 빼놓고는 대만에 뺏긴 거 한두 번 빼놓고는 저 금메달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을 이렇게 명품화 작업을 통해서 국가에서 이 프랑스 명품화 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명품 산업 역시 처음부터 거대한 기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4평, 5평짜리 소상공인들에 의해서 탄생한 겁니다. 예, 장병석 회장님. 충분합니다. 오늘 그 시간이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럼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러한 장을 말해주는 거 굉장히 참 다행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한 발 더 나가셔가지고 이 국가 명품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 명품화 작업을 해서 글로벌 기업을 만드는 데까지 좀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웨딩 산업을 모은 기능장, 장들, 명장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래서 이 진행을 하다가 나면 저도 이 국회에서 처음 합니다만 그 시간이 좀 촉박하고 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참 길어지고 밤새더라도 모자라는데 오늘 정말 그 시간을 주신 우리 오세희 의원님 그리고 그 장병수 회장님의 마무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꼬박가 넘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뭐 또 다음 기회를 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또 우리 오세희 의원님께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일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희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을 들으시고 또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시간 반이 지났죠. 네, 오늘 제가 보니까 김자연 우리 주무관님도 세종시서고 그죠? 예, 공정거래위원회 김은집 우리 사무관님이랑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 한국 소비자원이 충북 음성이에요. 거기서 오셨어요? 아, 진짜 이게 먼 데서 오셨어. 충북 음성군. 글로 가셨어요? 아, 그리고 또 부산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한국해양. 이렇게 고영석 교수님은 또 부산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권미영 교수님도 이렇게 감사하고 오늘은 그냥 그동안 모든 어떤 것들이 그 표준화되고 공정거래가 그 추구하고 있고 그런 건데 유독 이 웨딩 플래너, 웨딩 대행업만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다. 저도 느끼고 또 그렇게. 그래서 우리 아까 그 고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좀 다르죠. 대행업, 컨설팅, 뭐 플래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통합해서 느끼기로는 그 수수료 규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소비자와 계약서도 있는데 이제 제휴 참여업체와 계약서도 표준 계약서가 꼭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소비자만 하지만 그들의 갑질 그러죠. 그래서 가격 후려치기라든지 정산주기, 정산주기고 또 그럼으로써 없어져 가지고 폐업하고 이래서 돈을 못 받고 서비스는 먼저 하는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웨딩 업계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제가. 저는 이제 다행히 아까 그 표준계약서가 25년도 3월에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한 거 보니까 좀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 표준거래 계약서와 지금 현재의 현장과 그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 맞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대금 정산 그리고 그 가이드 블랙 컨슈머의 가이드라인 그 표가 있어서 이거는 환불을 해줘야 되겠어. 이거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의 만족도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태희를 가지고 와. 난 김태희처럼 해줘. 근데 절대 제가 김태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랙 컨슈머 나 만족도 없어. 왜 김태희처럼 안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요거는 정말 어떤 실수? 잘못된 시술? 이런 걸로 인해서 한 건데 자기 스타일의 만족도를 못 느껴서 이걸 환불, 뭐 이의제기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니까 수수료 규정 그리고 참여업체의 보호 그리고 웨딩 플래너들의 교육제도 네 그죠. 웨딩 플래너가 지금은 그냥 내라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웨딩 플래너의 이 퀄리티 질적 관리 이게 굉장히 좀 인증제도 뭐 이런 거가 있어야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 정리하면 가볍게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했는데 하나의 업체 얘기, 소비자 얘기, 그다음에 가격의 규정, 수수료 규정.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몇 개를 저도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이렇게 1시간만씩 2시간씩 있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무리하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공정위에서 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 김자연 주무관님하고 사무관님 해서 정리해서 이 부분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저희 보좌진하고 만나서 이런 걸 해서 최소한도 장치, 최소한도 왜 땀 흘려서 그 인력을 많은 인력 데리고 서비스를 해줬는데 그런 돈을 못 받고 또 돈을 일부만 받고 이런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을 때는 사업장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또 그리고 그러므로 밑에 땀 흘려서 일한 근로자들의 인건비도 못 주고 이렇게 연동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할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양복협회 오늘 김한수 회장님이야 임원분들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양복협회가 이렇게 열정이 많았던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추가로 이게 약간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정비해가지고 만나서 좀 정리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떠세요?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그러실 거죠? 의원님, 네. 조금 빨리 더 기대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여기 직원분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함께하신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의견을 나눠주신 우리 발제 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